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26번.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할 때는 공부 방법, 일반적인 공부 방법. 근데 만약에 14번 문제다.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고. 내가 14번은 아예 설문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다 체크해놔야 돼요. 설문 자체를 이해 못했다면. 근데 이제 설문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3번, 2번 지문, 3번 지문 요거 때문에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찍었더니 틀렸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체크하지 말고 지문 여기다 체크해놓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거 체크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봐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게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습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복습할 때 이거 다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볼 부분을 미리 체크해놓아요.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 자체를 이해 못했다면 문제 자체에다가 체크해놓고, 문제는 했는데 지문 몇 개를 이해 못했다. 이렇게 맞췄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다 맞은 것은 내 실력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지문에다가 꼭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내가 체크하는 거, 그거는 기본서에 대한 보충이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중심은 기본서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서 중에서 제가 강의할 때 강의 안 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거는 내 실력이 웬만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안 그러면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학문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다. 이러면 보세요. 보시고 그저 나는 한 80점만 맞으면 된다. 이런 식이라면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뺀 거예요. 80점은 커녕.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6번에서 기억 보시면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1번 무효의 법리,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과는 무관하다. 무관하다.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자, 보세요.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 A 소유 부동산에 B가 무슨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게 등기 요건의 함결 때문에 이게 무효다라고 쳐요. 근데 이거 돈을 주고 빌린 거니까 임대차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일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효력 요건을 가지고 있고 이게 무효인 것을 처음 알았더라면 이렇게라도 했을 거다 라고 인정되면 이쪽 법률행위로 효력을 인정하잖아요. 자, 전환의 요건은 첫째, 무효이나마 법률행위는 존재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불성립이면 전환 문제는 없어요. 또는 추인 문제도 없어요. 법률행위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 이것은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불성립이면 아예 문제거리가 안 돼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요렇게라도 했을 거다 라고 하는 전환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환의 의사는 전환 시점에 필요한가, 아니면 이 행위할 때 행위 시점에 있어야 되는가, 어느 시점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처음부터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렇게라도 했을 거다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위 시점 이 기준으로 판단해요. 전환되는 시점 아니에요. 전환시키는 시점 아니고 행위하는 시점, 그죠? 이 시점에 이걸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라도 했을 거다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전환되는 이쪽 다른 법률행위, 전환되는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유효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 반사직이라면 이쪽으로 전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강행법 위반이면 강행법 위반들은 그쪽으로 전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쪽 법률행위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죠? 요게 세 가지 요건인데, 요거 보세요, 요거. 이때 전환의 의사는, 자, 한 가지 빠졌네. 한 가지. 이게 실제 의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가정적 의사 또는 가상적 의사를 말합니까? 아마 그랬을 거다. 아마 그랬을 거다, 그죠?
여기 무형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쪽으로도 했을 거다. 이거는 해석이지, 그죠? 맞죠, 그죠? 해석이지. 실제가 아니지, 그죠? 해석입니다, 그것도.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런 것도 해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일부 무의 법리가 어떻게 돼요? 자, 법리량의 일부가 모이면 원칙은 전부 다가 무효죠. 그러나 이거 없었더라도, 이거 빼고서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했을 거다. 그런 의사가 인정되면 이것도 가정적 의사죠? 그러면 이쪽 법리량에는 효력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때요? 해석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형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라도 했을 거다 하는 것도 해석이죠, 그죠? 가상적 의사니까, 그죠? 이것도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니언의 사실행 관습은 임의 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은 뭐 인정이 안 된다. 임의 법규에 반하는 사실행 관습도 인정돼요. 그게 오히려 해석할 때는 우선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사실행 관습, 자, 강행 법규에 배치되는 그런 사실행 관습은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됩니다. 근데 임의 법규에 배치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 의사를 밝히는 거죠. 자, 해석 방법에, 자,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자,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뭐 이런 말 나와요. 법률행 해석할 때. 자, 이 자연적 해석은 뭘 말합니까? 표의자의 내심 의사를 밝히는 거. 내심 의사를 밝히는 거. 이게 자연적 해석이라 그래요. 이 자연적 해석의 전형적인 예로서 뭘 말합니까? 오표시 무회의 원칙. 오표시 무회의 원칙. 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 69-5, 69-6, X토지입니다. 근데 갑에게 Y토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96-9예요. 근데 X토지를 판다, 산다라고 합의를 받는데, 매매 계약서 만들 때는 이 사람이 땅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땅의 지분을 자기 소유의 다른 땅의 지분을 헷갈렸습니다. 96-9라고 써버렸습니다. 계약서에. 표시를 잘못했죠, 그죠? 바로 5표시입니다. 표시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 표시하는 바가 뜻하는 것이 이거라고 지금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는 합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무슨 토지에 관해서? X토지에 관해서 합치되었으니까 합치된 대로 효력은 생겨나버리죠, 그죠?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승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사자 진짜 의사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제하는 의사가 이거예요. 바로 자연적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진짜 의사를 보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사대로 효력은 생겨난다, 그죠? 이거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은 이거는 표의자가 표시한 이것을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떤 의미로 이해했을까?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 표의자가 표시한 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통설 판례가 말하는 해석의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자, 판례는 일단 표시된 걸 보고 해석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사, 이건 일단 관계없고, 그죠? 표시된 거, 이거 보고 이 표시를 볼 때 아마 이런 의미로 썼겠지라고 추단되는 의사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이게 이제 규범적 해석이 통설 판례가 말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원칙적인 해석 방법. 보충적 해석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 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누락되었다. 누락된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요런 의미, 요런 문구를 집어넣었을 거다라고 보충하겠지, 그죠? 누락된 걸 보충하는 거. 보충할 때 이거 실제 의사를 보충합니까? 가상적 의사를 보충합니까? 아마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을 거다 라는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 이걸 보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충적 해석이 주로 문제되는 영역은, 자, 필요한 문구가 빠지는 것은 보통 계약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계약서 말입니다. 필요한 문구가 자주 빠져요. 그죠? 주로 계약 영역에서 여기서 보충적 해석을 할 여지가 좀 생겨나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런 마지막이니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 걸 제가 따로 그때 강의는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언제나 그 관습에 따른다. 맞습니까? 네? 아까 했었잖아요. 자, 임의 법규와 이거와 다른 관행이 있다면 관행이 해석의 우선인데 이와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하잖아요. 다른 약정 없을 때 그때 관행에 따르잖아요. 그건 언제나 이런 들린 얘기죠. 그죠? 다른 의사표시 없을 때 그때 관행에 따라요. 그죠? 언제나가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의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고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 이걸 탐구하는 거다. 저 표시된 거 말입니다. 이걸 상대방이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를 기준으로 해석해요. 이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미음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간섭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강행법규 위반한 관습은 이거는 인증이 안 됩니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1번인데 기억 니은에다가 리얼 덧붙이세요. 리얼도 들렸잖아요. 자,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리얼을 덧붙이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자, 27번은 각자 한번 해보시고 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28번 보기 전에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거 지금 비진이로 정의한 겁니다. 비진이 정의해요. 자, 부동산으로 할까? 이때 이자한테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때 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비진의 표시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 생겨나요. 유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진이 아닌 것을 상대방 을이 이자가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이게 무효입니다. 그죠? 이게 무효니까 이때는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진이 아닌 것을 이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요거는 무효고 또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그때도 무효입니다. 그 얘기는 진이 아닌 것을 이자가 몰랐었고 모른데 과실도 없어야 그래야 이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앞에 이 문장과 이게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만 이 선의무과실은 이거는 추정되는 거니까 비진의 표의자 갑이 이거 아니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갑 쪽에서 이 사람은 이거 아니다 라고 입증 못하면 그건 원칙에 따라서 유효예요. 맞죠? 그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비진의 표의자한테 있어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한테 팔았을 때 만약에 요 경우 이 경우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 못했지만 이자가 선의자라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무효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근데 요 경우라면은 이 사람이 을이 소유자니까 소유자로부터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의 선악은 선의 악유는 안 따져요. 그죠? 일단은 악의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한 증명책임도 이것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비진의 표의자 갑한테 있어요. 즉 제3자한테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총 세 가지를 입증해야 돼요.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 하고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자가 또 알고 샀다고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환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다 입증해야 돼요. 비진의 표의자가 세 가지를 다 입증해야 됩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생겨난 문제니까 자기가 다 뭡니까? 다 주소 담아야 돼요. 그죠?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자가 알고 샀다는 거 다 입증해내야만 저 갑은 반환받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갑은 정려 의사 없이 자동차를 을에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이걸 인도받았고
다시 병한테 팔았대요. 옳은 것은 1번 읽고 OX 해보세요. 자, OX. 자, 이 을이 선이면 과실 유무 떠나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선이어도 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 해요. 그죠? 지인이 아닌 것을 이자가 알 수 있었으면 그럼 무효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을의 선악 불문하고 벌써 뭐 끝났네, 뭐.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을이 악이이고 병이 선이면 그 과실 유무에 따라서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이자가 악이이어도 이자가 선이자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때 이 사람한테 무과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냥 선이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선이면 돼요. 맞죠? 과실 여부에 따라서 뭐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병이 악이라면 병은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병이 선이 무과실이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병은 선이 악이 안 따져요. 악이어도 괜찮아요.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29번에 틀린 것은 1번 지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이 107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까 나온 겁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진이로 했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유효. 다만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상대방은 없으니까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그죠? 무효로 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유효다. 맞습니까? 아까 나온 얘기죠. 자, 이거 X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돼요. 자, 한 번만 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로 된다는 107조 1항 단서, 요거는 적용 안 돼요. 자, 말뜻 이해했습니까? 나는 말뜻 이해 못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 이해하는 척들 하고 계시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 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지인이 없이 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합니다. 비진리 표시도 유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인이 아닌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인데 요거는 적용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요거는 따라서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효다. 맞습니까? 언제나 유효. 참 어려운 공부들 하신데.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 은행 지점장 이자가 은행이 정한 이자율보다 훨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사업하는 자기 친구한테 사적으로 대여해 주었으며 예금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경우라면 은행은 비진입 표시에 관한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가 있다.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인지 아시는 분? 민법 문제지 무슨 문제야? 자, 보세요. 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의 지점장 이자가 예금주로부터 예금을 받아요. 예금을 수령합니다. 근데 수령한 예금을 은행으로 입금했대요? 안 하고 사업하는 자기 친구한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 그랬죠? 이자가 이 행위는 분명히 밖으로 드러난 표시는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한 건데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래요?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어요. 본인 이쪽에 이익 드는 행위 아니죠, 그죠? 이쪽에 이익 드는 게 아니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대리권 남용했다. 자, 대리권 남용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 예금 수령이 이 본인에게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은행에 예금 수령자로서의 책임을 은행에 이쪽에서 물을 수 있다 없다? 원래 물을 수 있죠. 이 예금 수령은 본인에게 효력 발생해요. 원칙적으로 유효. 원칙은 유효. 다만 이자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걸 이자가 알았다면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다면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무효입니다. 은행에 효력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무효예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알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이 부담하지. 보는 쪽에서 상대방은 알았다고, 알 수 있었다고 입증하면 이거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은행은 예금 수령자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알았다고, 알 수 있었다고 입증하면 말입니다. 이거 효력을 은행이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진의 표시에 관한 107조하고 모양새가 똑같죠, 이거? 자, 비진의 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잖아요. 다만 표의자 의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러면 무의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 조문 이걸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줄 예금 환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은행은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그 조문에 따라서 예금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4번에 친이 아닌 의사표시를 그 주장하는 자는 표시가 친이와 다르다는 사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입증해야만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우리 갑이 만약에 이거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려면 지인이 아닌 내가 비진이 표시했다는 거, 그 비진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쪽에서 알았다는 거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거 요거 입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이자가 반환받아가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5번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 다시 재입사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직서 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원 냈다면 이거 비진의 표시 맞죠? 실제로 회사에서 나갈 생각 아니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비진인 것을 회사가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죠? 회사가 요구했잖아요. 따라서 이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요 사직은 제출에 따른 퇴직 효력은 안 생겨나요, 그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회사를 한 번도 나간 적 없다. 그래서 그 누적된 퇴직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 넘어가시고 30번에 허위 표시입니다. 허위 표시. 1번은 뭐 됐고 2번에 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그 사회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허위 표시를 한 그 채무자의 제3채권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 이런 식의 문장은 절대로 안 쓸 겁니다. 제3채권자 저런 말은 저도 면접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가백의 A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런데 채권자 이 사람의 지평을 피하려고 이자가 자기 친척 을하고 짜고서 가짜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걸로 자기 친척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숨기는 거죠, 그죠? 숨기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다. 이러면 이 채권을 해치는 행위예요. 이 채권을 해치는 행위. 이걸 사해행위라 그럽니다. 사해행위. 이거 사자는 속인다 이 말이고, 이거는 해롭힌다 이 말이에요. 말뜻 이해하겠지, 그죠? 이 사람을 속여서 이 사람을 해롭히는 행위예요. 이런 것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그 허위 표시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돼요, 그죠? 요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3채권자라고 말했는데, 제3채권자 이런 표현을 어디에도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통정 허위 표시 그 표의자의 채권자, 그죠?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당사자가 이거 철회 가능하다. 철회 가능하죠? 철회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허위 표시는 제3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 그때 성립한다. 자, 허위 표시를 왜 했는가? 그 동기라든가 또는 목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건 안 따져요. 그냥 통정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제3자를 속일 목적 같은 거 이런 거 있었거나 없었거나 관계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해요. 이 경우 선의의 제3자가 그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거는 무방하다.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서로 짜고서 가장 매매계약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선의의 병한테 팔았습니다. 선의의 병한테 팔았을 때 이게 비록 무효지만 이 무효 가지고 선의의 병한테 대항 못하죠, 그죠? 대항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은 확정적으로 취득해버리고 더 이상 이자가 부정 못하는가? 아닙니다. 이 허위 표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를 이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가장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현실적으로 이게 시가 1억짜리 땅입니다. 근데 가장 매매 계약서에 여기에 매매 대금이 1억 5천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이자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1억 5천에 샀는데 당신이 1억 3천에 사면은 그럼 당장 2천 남는다 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샀어요. 등기 받았습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소유권 취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스스로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고 이거 가져가라, 그죠? 가져가라. 매매 대금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을 도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의 제3자도 이거는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는 거예요. 땅 가져가고 내 돈 돌려줘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31번에 기억 보시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 형식을 빌렸습니다. 이때 증여 요거 허위 표시로 무효다. OX. 자, 증여세를 면탈하려고 매매 형식을 빌렸다면 분명히 증여는 한 거잖아요, 그죠? 증여는 이거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유효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넘어가죠. 그 증여 때문에. 니은의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자, 제3자는 말이죠. 죄다 선의로 추정받아요. 제3자가 스스로 나는 선의였다고 입증해야 될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데 이 경우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이 사람은 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때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그자가 제3자입니까? 제3자 아닙니까? 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원래 제3자는 이런 사람이었죠. 가장 일반적인 예를 볼게요. A하고 B,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고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의 채권자 병이 나타나서 이 가짜인 줄 모르고 선의로 이걸 이 부동산을 감리했습니다. 또는 저당권 설정받았다, 전세권 설정받았다, 임차했다. 뭐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았다. 또는 뭐 가등기를 했다. 자, 이런 것들 제3자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해요. 허위 표시의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상속 받은 자, 이 사람들 빼고 말입니다. 빼고 허위 표시로 형성된 외관, 이걸 믿고 새로운 이관계 맺은 자라고 말합니다. 맞죠? 자, 허위 표시의 당사자하고 또 누구 빼고? 포괄승계인 빼고 말입니다. 허위 표시로 형성된 이 외관, 이걸 믿고 새로운 이관계 맺은 자라고 말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방금 나온 사람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A가 C한테 가장 양도했대요. 이것도 왜 가장 양도할까? 이것도 이 사람의 채권자가 이거 압류 들어올까봐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보통. 자, 가장 양도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채권자 D가 나타나서 이게 가장인 줄 모르고 이 채권이 이쪽에 넘어온 줄 알고 압류 들어갔다 또는 압류 들어갔다 라거나 또는 이자로부터 이자가 다시 양수했다거나 이러면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새로 이관계 맺은 거예요. 그럼 제3자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이관계 맺은 겁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맞죠? 이거는 제3자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때 제3자는 무과실이라야 된다? 제3자는 선이면 되죠, 그죠? 선이면 됩니다. 무과실은 필요 없어요. 과실에서도 괜찮아요. 쉬운 문장인데 지문에는 워낙 잘 떠요. 한 번만 더. 제3자는 선이면 돼요. 무과실까지 필요 없습니다. 옆에 32번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고 뒤로 넘어가시고 33번에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만들어서 이전 등기했대요. 그 뒤 이 을은 병한테 그 땅을 팔아버리고 이전 등기했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이 땅을 실제로는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세금 때문에 매매를 가정해가지고 가짜 매매계약서 만들어서 이걸로 이전 등기한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죠.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했으니까 을에게서 다시 매입하는 이 병은 선이다 악이다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바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니킹이라 그러죠? 자, 허위 표시 안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만약에 숨어 있다면 이걸 언니킹이라 그래요. 요게 효력이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요.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선악은 안 따져요. 그죠? 필요 없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답말 확인할게요. 4번 보시면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갑은 을에게 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0? 죄송합니다. 선풍기 날아갔어요. 선풍기 이걸 넘겨버렸어. 자, 33번에 4번. 저도 읽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갑은 다시 을을 대위해서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당연히 값도 그걸 대의하는 게 안 되지, 그죠? 안 되죠. 말소 청구 못 해요. 그죠? 이때 34번은 그거는 보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잠깐 쉬세요.